박철 변호사님 모시고 여러분들과 주민 간담회니까 편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홍철입니다. 편하게 지금 얘기를 몇 마디 드리고 그리고 질문사항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약간 번외편, 그동안 없었던 취지의 새로운 모양새의 개발 방법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민간의 재개발 양식과 비슷한 특별한 그 봉을 띄면서도 공공주택을 하는 강제 수용 방식으로 혼합을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지정된 것도 보면 3기 신도시가 다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부천대장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이제 개발되는 주거가 쭉 많은데 거기는 다 강제 수용하는 방식이에요. 보상금을 주고 내보내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다시 아파트를 짓거나 주택 개발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거기에 먼저 보상받은 사람들이 개발된 땅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협의를 하면. 내가 보상금을 제시했을 때 이 보상금으로 좋습니다. 나 그 보상금 받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어요. 대신에 당신이 개발되는 땅을 나한테 공급을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대토라고 하는데, 그 대토할 때 문제점은 뭐냐? 내 보상 금액은 너무 낮은데도 불구하고 대토에 의해서 개발된 지구에 파는 금액은 일반 분양가이기 때문에 지금과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쉽게 말하면 내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0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여기는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날 거예요. 거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고 전답이 있고, 그래서 그 전답과 나중에 그 주동된 대지와의 차이가 한 10배 정도일 건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러면은 나는 이제 보상받았으니까 현금으로 보상받았으니까 현금 아니고 여기 땅을 다시 공급받아야지 라는 분이 과연 많을까요?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왜? 내 보상금을 잡고 그리고 공급되는 토지는 비싸기 때문에. 자, 그럼 역으로 다시 볼게요. 우리 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업은 처음에 보상금을 책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 보상금이 책정되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 금액에 이의를 달지 않고 여기에 나중에 개발되는 현물로 달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현물을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기존에 했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죠. 공공개발할 때, 신도시 개발할 때 보상금을 주고 대신에 땅으로 원하면 땅을 주겠다는 방식과 지금 방식이 거의 유사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뭘 하지 않는다고요? 보상금을 그대로 받고 땅을 달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 지구에서는 만약 그런 식으로 보상금을 책정할 테니까 아파트를 줄 테니까 아파트로 받아가세요 하면은 과연 몇 명의 아파트로 받아갈 수 있을까? 요거를 말한다면 지금 그래서 실제로는 개발지에 가서 보상금을 토지 대신 준다고 해도 안 받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보상금을 책정해주고 아파트를 줄게요 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왜냐? 아까 말했죠. 보상금이 내 생각처럼 많이 책정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얼마 정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 땅이 만약에 내 집이 만약 5억짜리다 그러면 나는 5억 정도로 보상을 만약 받는다면은 5억에다 플러스 알파해서 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집은 비교적 싼 가격에, 일반 시세보다는 싼 가격에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접근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만약 5억짜리 집을 가지고 8억짜리 아파트를 3억을 더해서 받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일반 시세는 9억인데 8억에 받으면 1억이 이익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내 집이 평가된 걸 보니까 5억이 아니라 4억이에요. 그럼 내가 분담금을 얼마 내야 돼요? 4억을 내야 되죠. 8억을 받으려면은. 그러면 내 집이 5억짜리에 4억 더해서 9억짜리 사는 거랑, 그죠? 그래서 그거 하는 거랑 8억에 팔아서 싸게 쓴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했는데 내 집을 1억 낮게 평가해버리면 그럼 내가 들어가는 돈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내 집값 플러스 얼마의 개념인데, 내 집에 5억짜리 집에 플러스 4억을 하면 9억짜리 집을 지금 살 수도 있어요. 근데 8억이 준대요. 그래서 고맙습니다라고 했더니 네 집이 근데 5억이 아니라 4억이야. 그러니까 너는 또 4억을 내야 돼. 그러면 싸게 줬는데 내 집도 싸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집 그냥 팔아서 새 집 사는 게, 다른 집 사는 게 낫다는 게 결론이 돼요. 왜? 지금 여기가 개발되고 나면요, 여러분들은 이 개발이 완성될 때까지 최소 2년에서 한 4년까지 딴 데 있다가 다시 이사를 와야 돼요.
그런 귀찮음과 부당성을 겪어야지만이 다시 올 수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부터 그냥 가서 이사 가서 정책할 때를 가는 게 낫지 또 여기까지 또 언제 들어옵니까? 더군다나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고령이시고 사실 이사 다니는 게 그렇게 편하시지도 않을 건데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내 땅을 얼마 줄 건데? 라고 이제 물으면은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라는 말만 하고 근데 당신 땅을 우리한테 준다는 동의서는 찍어줘도 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얼마에 사줄지도 모르는데 일단 팔겠다는 각서부터 찍으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부담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집이 공급되고 나면 얼마에 팔겠다는 얘기도 없으면서도 집을 공급해 줄 테니까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요 이거 봉이 김선달 얘기 딱 떠올려요. 실체도 없는 물건을 가지고 실체도 없이 그냥 사고 파는 그 느낌인데 다만 공공 개발을 주도하는 공사니까 신뢰를 가지고 믿어달라. 내가 설마 당신들한테 장난치겠어요 공사가 국가가 이렇지만은 지금까지 보상된 지구를 여러분들 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든지 아니면 개발되는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보상금 잘 받았다. 내 땅값만큼 잘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제가 18년 동안 보상지역을 같이 다녔는데 그동안 내 땅의 가치만큼 제대로 평가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땅도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도 집도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절대적으로 내 가치만큼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공급되는 집은 싸게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 분양가보다는 쌀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내 집을 제대로 평가받으면 결국 공급되는 집도 싸게 들어온다고 하실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약간의 공공주택 개발 지금 이게 자꾸 사업이 미진이 되니까 법 개정을 해서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개정안 법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없앴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왜 없앴냐? 이 말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다시 현물로 받으시는 분들은 싼 가격에 원주민들한테는 싼 가격에 공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신에 일반 분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것보다 또 싸게 공급을 하게 이렇게 시스템을 짜놨어요. 원주민들은 싸게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도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건축비보다 조달하는 가격보다 좀 더 마진을 최대 세토만해서 어쨌든 싸게 이렇게 해놨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없앴어요. 12월 8일날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도시복합 사업에서는 없어져요. 그러면은 일반 분양 가격으로 똑같이 해서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왜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 방향으로 선회했냐? 분양가 상한제를 둬가지고는 사업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니 분양가 상한제를 두면은 집이 싼데 많이 공급될 건데 싸게 공급될 건데 너도 나도 살려고 할 건데 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야지만 수익성이 좋다고 생각하지? 왜냐?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줘도 미분양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둔 일반 주택보다 여러분들 공급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업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걱정을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싸게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로도 충분히 다 팔고 끝날 거라 생각해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서 여러분들이 금액적으로 피해를 안 보게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 자체가 여기는 잘하면 분양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이 근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만약에 100만원짜리를 80만원에 공급했고 여러분들한테는 75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다 완판이 안 돼요. 그래서 미분양이라면 여러분들은 85만원 정도 만약에 공급을 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85만원 공급받았고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은 80만원 받고 있는데 자, 그 가운데서 이제 분란이 생기면 어떻게 막아야 돼요? 아니야, 일반 공급하는 사람들도 8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에 받아. 당신들도 85만원이 아니라 90만원 받아도 괜찮지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게 괜찮은 게 아니죠.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서 미분양이 나면 80만원에 공급해서도 충분한 수익이 있다는 걸 생각을 했지만 100만원에 해도 수익이 결국은 안 난다는 결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원래
100만 원짜리 땅인데 여러분들한테는 90만 원에 팔아요. 원래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면 80만 원에 공급하고 여러분들한테 75만 원에 공급하려고 했는데 가격을 그렇게 뻥튀기로 유도해도 일반 분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뻥튀기하게 이게 들어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없앤다는 이 느낌이 뭐냐면은 사업이 쉽게 되지 않을 걸 눈치채보구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분양이 완전히 되지 않을 걸 생각하고 있고 그때 비싸게 해도 아니 딴 사람도 더 비싸게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싸게 받잖아요. 라고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근간에 이제 바뀌는 것들을 다 한번 쳐다봤는데 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자꾸 주민협의체에 뭔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찾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주민협의체 지금 보면은 그건 제가 튼 건데 지금 녹음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주민협의체가 있고 주민들이 3분의 2 동의를 했을 때 우리 사업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LH에 가서 이제 동의를 해야지 LH가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다 보니까는 LH가 주민협의체에 동의서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걸 용인해주는 법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LH에 동의서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경제적 지원과 거기에 드는 부수적 비용을 지원하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LH가 지원을 합니다. 협의체에서 OS위원 통해서 동의서 구하고 이런 작업들 다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되냐? 총 사비에 들어가요. 결과적으로는 총 사비에 다 들어가요. LH가 그동안 나중에 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 비용으로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쓰는 비용 자체도 여러분들은 내 비용으로 나중에 공급을 해줘야 돼요. 오늘 OS위원을 만났다면 이 동의를 보여줄 때는 얘 월급이 내 돈에서 나갔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나중에 느끼셔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쭉 지켜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 볼게요. 이익공유형이라고 해서 지금 다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익공유형. 이익공유형이 어떤 겁니까? 내가 만약에 보상받을 금액이 너무 적어도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어도 LH가 절반 이상 50% 이상 분담을 하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사는데 아무 지장 없게 해주고 5년간의 전매 기간을 살았으면은 그 이유는 LH공사의 땅을 팔아라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부터 가죠. 자, 이익공유형입니다. 50% 이상을 이제 LH공사가 한다고 하니까 같이 나눠서 들어와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보면은 저는 일단은 여기서 이사를 안 나가고 만약에 이익공유형 아파트를 계속 사실 의향이 있다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예를 든다면은 8억짜리 아파트인데 내가 아무리 해도 4억밖에 안 돼요. 아무리 끌어모아도 내 집과 분담금 아무리 해도 그거밖에 여력이 안 돼요. 그러면은 4억은 LH공사가 낸다는 건데 자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럼 난 4억을 내고 8억짜리 아파트에서 내 죽을 때까지 평생 살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을 판다고 생각을 해보죠. 팔 때 5년을 살기 전에는 팔 수도 없어요. 팔면은 그냥 뺏기는 거예요. 원가에. 그런데 판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 이제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 8억짜리 집인데 판다. 그러면 10억에 팔 수 있다. 그러면은 나는 4억을 투자했으니까 5억이 되면 1억을 더 가져가고 LH공사가 1억을 가져가고 그래서 이익공유형. 내가 투자한 금액에서 그러면은 나눠 가지면 괜찮은 거 아닌가? 다시 볼게요. 내가 4억짜리 집을 가지고 분담금을 4억을 낸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최초의 내 가치는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은 한 5억 정도 된다고 하는 집들이 보통 평가가 되면 한 4억 정도 돼요. 즉 나는 내 가치가 5억짜리 집을 4억에 평가를 받았어요. 1억을 작게 시세보다 1억을 작게 평가받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8억짜리 집을 해서 나눴어요. 나중에 10억이 되었어요. 10억이 되었는데 실세가 10억이니까 실제 10억에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내놨지만은 LH공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민간에 아무데나 팔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한테만 팔아야 돼요. 그래? 그럼 당신한테 팔게요. 10억에 사세요. 아니요. 그건 10억에 우리가 사주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평가 나온 금액으로 살 거예요. 그래요? 근데 시세가 10억이 얼마 나오지? 근데 실제 봤더니 만약에 9억이 나왔다 쳐요. 왜냐면은 시세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은 제로예요. 최소한의 팔리는 가격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낮게 나올 가능성이 나는 이 가격 아니면 안 팔아가 여러분들의 생각이겠지만은 그 가격 아니보다 팔 수밖에 없는 가격을 제시한다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9억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나는 얼마 받아요?
4억 5천 받아가죠. 그죠? 9억이 나왔으니까 반만 가면 4억 5천. 그럼 내 집은 4억에 나는 4억에 들어와서 내 금액 4억 냈으니까 5천만 원 이익이네? 아니죠. 처음에 내 집은 얼마라고 했어요? 5억이라고 생각했다는 생각 시작했잖아요. 나는 5억으로 생각하고 내 집의 가치를 생각했는데 내 집을 4억에 평가해주고 나중에 이익은 적게 나면서 나눠보니 내 최초에 가졌을 수 있었던 금액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 그러면은 평생 살다가 여기서 만약에 내가 끝낼 것 같으면 괜찮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할 거 아니니까 그냥 내가 살다가 끝나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상속받는 사람이 생기면은 자녀분들은 아버지가 오래 살아서 좋았지만은 어머니가 오래 살아서 좋았지만은 실제로 자산 가치는 떨어뜨리고 하시네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쨌든 이익 분배, 이익 공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밑그림이다 생각을 하고 접근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걸 팔았을 때 생각한다면은 저원 제도라고 할 수 없다. 절대 이익 공유가 아니고 이익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개발되는 이 자체가 어쨌든 민간에 사는 것보다도 효율성 있게 빨리 여러분들한테 싼 가격에 공부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한 건 좋아요. 하지만은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불확실성에 대한 모든 희생을 여러분들이 감내하러 간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좀 가혹하죠 사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의 또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으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금강동의 가격은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고 주변은 높잖아요. 이게 법에 의해서 지금 뭐 팔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이런 규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의 이거가 이렇게 되어지는 현재 상황은 결국 보면 가격은 시장 사람들이 살 사람들이 안 산다는 얘기는 그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셔요. 왜냐하면 이게 이익이 나야 내가 사는데 안 산다는 얘기는 지금 3080 후보지 지정의 여파만 갖고도 지금 이 정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면 변호사님의 부모님이 여기 살고 계신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저기서 나중에 누가 샀을 때 후보지 산 사람들이 거래가 가능한 걸로 만약에 바뀌었다고 치면 그때부터는 현금청산이 거래 가능하다고 친다 그러면 변호사님은 거래 가능하다고 해도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거기 찬성해라 아니면 반대해라 하실 때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제가 그냥 부모님 얘기했는데 부모님 얘기 뭐 해도 있고 저 스스로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는 지금 거래가 전혀 없어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안 주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이제 사고 들어온 사람이 있겠지만은 여기는 아파트 공고를 못 받고 현금청산 받는데 지금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내 보상금이 1억이 될지 9천만 원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거래가 돼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줬다고 쳐요. 자, 그래도 이제 걸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1억에 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종료자산 평가 금액이라고 해서 먼저 협의 금액이 나오는데 그게 8천만 원, 9천만 원 나오면은 일단 나는 몇 천만 원 까먹고 이게 지금 1억이라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10억 단위 넘어가면 한 1년에 그 상태로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아파트를 공급받는데 그럼 아파트는 얼마에 공급받지? 그것도 불확실한데. 그러면 내가 당장에 샀을 때 내 눈에서 1억이 날아가는 거는 알고 사게 돼요. 근데 향후 이익이 1억을 넘어선다는 거 확신을 들어서 살 거 아닙니까?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도 붙이고 사요 사람들이. 왜냐? 분양됐을 때 이익이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나갔을 때 출구에 있었을 때 그 출구에서 내가 얼마나 이익 볼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 까먹을 거는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덤비죠. 투자금이 있어도 여기는 못 덤벼요. 실제 거래가 되게 한다고 그러면 하나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하나 하면은 이게 만약 된다면은 살 수도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땅을 평가할 때 개발 이익을 포함해서 평가한다면은 가능해요. 개발 이익 포함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주변 땅값이 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 게 120만 원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이게 개발이 없으면은 그냥 이 일대는 얼마가 되냐면 한 5만 원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럼 한 105만 원 됐겠죠. 그럼 내 땅은 얼마에 보상해 주냐면은 주변 땅값 다 120만 원 올랐는데 그 120만 원, 20만 원 오른 거는 개발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내 땅은 이 개발되기 전의 가격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5%, 5만 원만 더 주고 뺏어가요. 그러면 옆에 땅은 다 120만 원 되는데 내 땅은 105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평가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보상금 측정되면 왜 이렇지? 옆에 땅은 지금 이게 얼마인데 내 땅이 이거야? 옆에 땅은 개발되는 것 전제로 해서 많이 올랐고 우리 땅은 그 개발되는 것 전제를 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기본적으로 1, 20%는 날아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개발이익 포함해서 나중에 여기가 아파트 들어선다는 전제에서 형성되는 시세를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상금을 준다면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법에는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한테 정당한 보상금이라고 줄 수 있는 게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떼이는 건 분명한데 어느 얘기 뭔지 모르니 들어오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런 거를 평가하는 게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아시는 분들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서로 인과관계 없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은 안 하겠죠. 근데 만약에 형제, 자매나 친척이 예를 들어서 LH공사나 아니면 국가공무원 내지는 아니면 국토부나 뭐 이런 쪽에 계신 분들한테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실 때 그분들이 퍼센테이지로 한번 대충 얘기해 보자. 뭐 몇 퍼센트 정도는 그거 해라, 좋다, 좋으니까 해라. 아니면 뭐 몇 퍼센트 정도는 그거 안 되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보실 때 변호사님의 객관적인 그 생각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자기 땅이 여기 있었으면은 개발하는 거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개발지에 가면서 이제 보상금을 받으면은 보상금에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이렇게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상되는 그 특지개발지구가 보상금 받으면은 사람들이 억울해하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은 사업 시행자인 그 LH공사나 SH공사, JH공사 직원들 월급을 돈으로 주지 말고 여기 땅으로 주면은 보상금을 어쨌든 잘 평가해 주지 않겠냐. 자기들이 보상금을 받아서 땅으로 월급 받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죠. 근데 그러면은 니들 월급을 땅으로 주게 하면은 받을까요? 안 받아요. 왜? 실제 그만큼 평가가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만약에 실제적으로 진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뭔가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개발이익이 포함된 평가 금액 여러분들한테 할 때는 그게 주어져야 되고 첫 번째 종전자산 평가 금액으로 해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상 금액을 통지할 때 그렇게 주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분양되는 가격을 마지노선을 해서 확정된 금액으로 알려줘요. 나머지 손실은 LH공사가 봐야 돼요. 국가가 봐야 돼요. 국가가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정을 해야죠. 이 가격에 여러분들 공급해 줍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지금 개발이 포함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대를 안 할 거예요. 왜냐? 나는 확정된 금액이고 내 땅은 개발이 포함해서 좋게 받았으니까. 하지만 개발이 배제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에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연동돼 있어요. 여러분들 분담금. 그러면 나는 개발은 당신이 했는데 왜 내 분담금이 당신들 개발된 분양 아니면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내 분담금이 왜 연동돼서 가야 돼? 나는 개발하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렇다고 이익 남는다고 해서 나한테 줄 것 같지도 않아요. 왜? LH공사나 지자체들이 여기에 인프라, 간접 사회기반 시설을 깔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집주마다 돌려주기보다는 인프라, 기반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수중에서 떨어지는 거는 획기적인 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떨어져요. 아주 소소한 이익이 남든지 굉장한 불편함을 겪든지 둘 중 하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그러면 민간 개발은 개발 이익을 돌려주고 인프라 거기도 깔아주지 않나요? 민간 개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다. 사회 간접 시설이라고 하는 게 해야 됩니다. 공원도 해야 되고 면적이 넓으면 초등학교도 지을 공간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종교 시설 뭐 등등등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조합원들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조합이 시나 구청이나 어쨌든 찾아가서 싸우게 되죠.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키고 아파트 한 채라도 더 지으려고 이제 하는 싸움을 하게 되지만은 LH공사는 그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익이 자기들한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사업주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대변해서 싸워줘야 되는데
LH공사도 우리를 대변해가지고 아니 사회기부 단체비쌀 그 도로 줄입시다, 공원 줄입시다, 아파트 몇 채 더 지어서 우리 여기 원주민들 좀 더 싸게 줍시다 라는 게 LH 입장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조합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 금액, 내 집에 대한 보상금을 너무 그 종료자산 평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로는 내 집은 5억짜리인데 4억으로 평가를 해놨어요. 똑같이. 그런데 민간재개발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분양이 다 되고 나서 이익이 나오면은 다시 배분을 하면서 분담금을 낮추는 역할을 마지막에 정산을 해요. 그걸 누가 지켜봐요? 조합원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에 조합장들이 그렇게 임의대로 함부로 뭐 하지도 못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그러니까 이익이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조합원들이 배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LH공사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나오면은 사회간접 기반 시설을 하는데 좀 더 유력하게 더 비용을 쓸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그럼 결국 공공을 위해서 그냥 한다는 얘기네, 그죠? 공공주택개발법이라고 했잖아요. 특별법을 했잖아요. 예. 공공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LH공사는 희생을 하지 않아요. 그게 주민들이란 얘기네요. 그 기반 시설은 도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적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부분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만 만약에 시에서 요구를 하는 인센티브를 저희가 받으니까 그만큼 하겠죠. 근데 지금 이게 공공하고 민간하고 차이 중에 이제 공공 부대 시설 중에 임대 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그 LH에서 가는 이익 배분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게 차지하는 포지션하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의 비중을 놓고 보면 지금 공공 부대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확히 모르지만 훨씬 더 클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법인 거죠. 그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민간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이 그걸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고 어쨌든 대응해야 되는데 LH공사는 굳이 그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 지자체에서 해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면은 지자체는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시에서는 이 도시목각 사업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당장에 자기들이 예산을 써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도로 확충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기들이 예산을 써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여기에다 엎을 수가 있어요. LH공사 당신들이 이번에 할 때 조금 더 돈 써가지고 이거 좀 정리해. 대신에 뭐 우리가 좀 더 뭘 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줄게. 라고 해서 그걸 들어주면서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가요. 지금 예를 든다면 이거 볼게요. 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신도시가 들어서면은 도로가 넓어져야 돼요. 새로 도로 확충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뿐만 아니라 뭐 GTX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교통 인프라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니까 누가 부담해야 돼요? 시가 부담해서 실제적으로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당신들이 개발해서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분담을 해 라고 해서 LH공사 이쪽으로 대거 그냥 부담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아니 남의 땅을 강제 수용해가지고 아파트 짓고 상업용지 지었으면은 이게 엄청나게 되는데 LH는 맨날 적자예요. 왜? 그렇게 싸게 수용하고 집을 짓고 나서도 기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그 이익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이때까지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자체는 LH한테 그렇게 요구할 것이고 LH공사는 여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해소 방안에 대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학 구조가 있어요. 자, 질문하실 분 이제 시간 그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딴 거는 아니고 예. 다른 아파트들은 개발을 하면 입주민들을 다 저 임대 아파트로 이전을 해주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분양가 같은 거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얼마를 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찬성하시는 분이 50% 무이자로 5년 아파트 질 때까지 무이자로 주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다 나중에 종합비에서 다 나가는 거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LH에서 다 대주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임대 아파트 같은 건 여기 조합원들은 다 임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전할 때. 예. 이전할 예. 때.
먼저 여러분들이 이사를 여기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그때 이제 임대 아파트 알선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긴 한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수요가 몇 명이고 얼만큼 매체를 공급할 수 있는지도 지금 잘 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실 분은 또 가실 수 있겠지만은 못 가시는 분도 태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대출 받아가지고 어디 전세에 잠시 갔다가 오시라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갔다 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대출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냐면 현물이 묶였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 받아가야 되는데 무이자 얘기 나오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진짜가 없다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LH공사가 지금 주민협의체에 돈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비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자금도 대주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총 사업비에 다 들어간다고요. 이건 총 사업비에 들어가요. 그래서 무이자 대출이랑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주민이 임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달이 월세는 내야 되잖아요. 월세는 내야 돼요. 근데 보통 임대 아파트들이 일반 시세보다는 월세는 싸게 싸요. 싸게요. 대신에 임대 아파트들이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가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본적인 아주 좋고 좀 깨끗한 아파트 이런 거하고도 조금은 동떨어진 그 주택들을 주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임대 아파트 지금 공급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알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가 지금 여기 모신 분들은 다 반대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생각하기는 반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쉽게 말해서 안 된다. LH 이제 빈다. LH가 성공한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성공한다. 이게 한국은 어떻게 보겠나요? 일단은 3분의 2의 동의자 수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월세요는 돌려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이제 감원이설이 들어가게 돼요. 실제로 아까 무이자 대출 같은 얘기, 그다음에 뭐 임대 아파트 준다는데 그러면은 딱 한마디 하면 돼요. 서류로 달라고 해라.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로 달라고 해라. 그래서 서류를 받으면은 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것임 반드시 몇 평짜리 얼마에 할 것임 그다음에 나중에 대출할 때는 그거는 무이자고 사업비 포함 안 된 이런 서류를 받으면 모르겠지만은 아까 얘기 뉴스에 들었잖아요. 분담금에 대해서 확정된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 맞을 수도 있지만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거고 맞으면 좋겠지만 똑같이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임대 아파트 주면 좋겠지만은 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줄 데가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3분의 1을 채우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이걸 지금 너무나 이제 고령이시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휘둘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는 동의서를 이제 써주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단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도리라고 해야 되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아시게 말씀을 드리는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 이 상황 자체가. 아니면은 옆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너무 달콤하게 들리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 가져가가지고 분담금 조금 내게 해가지고 새 아파트 준대. 그리고 나가는 동안 임대 아파트 주고 그 대출 만약에 임대 아파트 공부하다 대출 줘가지고 무이자를 준대. 야, 새로운 세상이죠. 지상 천국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얘기예요. 여기까지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예. 질문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동네가 아주 그냥 난리예요. 근데 쟤네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 동의서를 안 쓴 사람도 많아요. 예. 쓴 사람들도 있고. 예. 근데 동의서를 안 쓴 사람을 자기네 그 뭘까 이렇게 뭐라지 반대라기보다는 자기네 사업을 방해하는 자들이라고 지네가 지칭하면서 만약에 이제 이게 됐을 경우에요. 이거 힘든 건 알아요. 근데 됐을 경우 그렇게 이제 그러고 했던 사람들 지금 방해했던 사람들은 이제 나갈 때 이주 정책금도 없고 아파트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은 뭐 옵션을 준대요. 근데 우리는 옵션을 돈을 내야 되고 뭐 그런 불이익을 준다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 법에서 맞는 법인가? 그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너무 황당한 얘기를 지금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아니 전단지를 넣고 있어요. 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주비도 없고 이자도 우리는 유이자, 지네는 무이자 이게 맞나요? 자기들 바람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지라시를 넣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협박까지 아니면 회유가 들어가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 대세가 50일 때 49가 되면 사람들이 쏠리기 시작해요. 내가 혹시라도 50일에 안 붙어가지고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불이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계약 조건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예, 반대했던 찬성했던 네. 상관없이 이 지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네. 건물을 받느냐
받느냐, 예. 헌금으로 받느냐 이것만 나중에 남는 거죠. 예. 그래서 선물로 받는다고 나에게 불이익을 줄 줄 리가 수 없잖아요. 없어요. 이주비도 또 이렇게 뭐 차등 지급한대요.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뭐 아파트 옵션도 그러고. 옵션은 아직 공식적으로 다 공부하는 아니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법에 맞는가 싶어서.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변호사님 또,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또 오시는 걸로 하시고, 자, 이만 변호사님은 시간이 많은 계산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잠깐 주시면